네, 이강민의 잡지사 3월호 10번째 페이지. 역사 얘기만 하면 불꽃처럼 타오르는 화요일의 불꽃 남자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선생님, 저희가 지난 시간에 제1회 잡지사배 한우 그리기 대회를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아하, 100여 점이 넘는 엄청난 작품들이 정말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대단하네요. 대단하죠. 네. 선생님 덕분입니다. 물론 이제 그 중에는 거의 한 붓 그리기 수준으로 그리신 분도 계시고. 그거야말로 신필. 이라고 그게 할 수가 내공이었군요. 있죠. 네, 보통 이제 그림을 덧칠을 많이 하느냐, 네. 덜 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어떤 숙련도가 드러나는데 일필휘지로 아하. 그림을 그려냈다면 재평가가 필요하군요. 예,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어떤 재능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닐까. 실제 소 사진을 찍어준 분도 계셨고요. 이제 새로운 해석. 그림과 사진을 한우 대신 한돈을 그리신 분도 계셨고. 문제는 챗 GPT로 그린 분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네, 역시 이거 어떻게 해야 현대 됩니까? 적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 기술적인 적용. 네, 저희가 모든 분들께 다 감사드리고 정성껏 심사를 했고요. 총 15분을 선정해서 한우 선물 세트를 어쩌면 이미 받으셨거나 곧 받으시거나 하실 텐데 그중에 아주 주옥 같은 작품들을 저희가 몇 점 잠깐 함께 감상하고 가겠습니다. 코멘트 좀 해주세요. 짧게 짧게. 첫 번째 소 작품 피카소 상입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사실 소의 이목구비나 근육 이런 거를 정밀 묘사하는데 치중해 주셨는데 저분은 굉장히 독창성이 있었다. 그렇네요. 텍스트하고 그림을 서로 일치시켜서 네. 어떤 그 경계를 무너뜨린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현대미술의 거장 피카소상을 드렸고요. 네. 다음 작품. 저분이 아주 우리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코리안 불 스피릿. CBS 69년 동안 황소처럼 우직하게 걸어라. 소걸음처럼 CBS 호상을 드렸습니다. 그렇네요. 대단한데요. 저 정도면 그 뭔가 그 특징을 짚어낸 부분도 명확하고 그다음에 목주름. 정면을 응시하고 또 그다음에 의지에 찬 황소의 모습. 나는 이 길만을 걷겠다. 하나님의 소명을 앞으로도 다하라. 그러겠다. 이런 메시지. 네, 더 나가서 주인의 말은 듣지 않겠다. 나의 길을 가겠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주인의 말을 듣지 않겠다. 네. 의미심장합니다. 다음 작품. 저 작품은 침스프레소상이라고요. 제 머리에 소침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느낌으로 갔어요. 사실 이제 영화 같은데 보면은 네. 저 소침을 이용해서 머리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스타일링을 하거나. 소가 한번 핥은 머리다. 그렇죠, 이런 말 그렇죠, 하죠. 그렇죠. 예. 사실 역발상이에요. 보통은 소를 보고 제가 군침을 흘리는 게 정상적인데 약간 발상의 전환으로 소가 저를 보면서 군침을 흘리는 모습. 그 부분을 저희가 높이 샀습니다. 네. 다음 작품. 저 상은 그냥 님 고소. 제가 따로 법적 절차를 밟도록 하겠고요. 한우 세트는 그래도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넉 점을 포함해서 주옥 같은 작품들 함께 만나봤고요. 여러 소 작품 중에 선생님 가장 저희를 감동시켰던 건 사실 제가 얼굴 공개를 못해서 못 실었지만 아이들의 미소. 아이들이 이렇게 고사리 손으로 직접 그려서 해맑게 웃고 있는 사진 이런 게 엄청 많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어떤 느낌들, 처음에 뭔가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들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막 같이 그려보거나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특별한 느낌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꿈나무들이 잡지사 박광일 선생님 편을 열심히 보고 있어요. 한우 그리기 대회 성대하게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상 이름이 다 소로 끝났네요. 저희가 한번 좀 장난 좀 쳐봤어요. 네. 저는 그래서 괜찮소, 맛있게 드셨소, 맛있게 이렇게 드셨소. 이런 그 있는데 에스프레소, 침스프레소. 그렇습니다. 다음번에도 한번 이벤트 또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저희가 왕비 얘기를 해볼 텐데 사실 역사의 중심에는 왕이 늘 있기 때문에 왕비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주목을 많이 안 할 때도 있고요. 네. 근데 저희 에디터가 이번에 흥미로운 조사 결과를 하나 찾았습니다. 한국 각중앙연구원 이미선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조선시대 왕비의 평균 수명이 51세, 이게 후궁보다도 수명이 6년이 짧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화려해 보이는 왕비의 삶이 어쩌면 기구하지 않았을까.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간택령이 내리면 어지간한 사대부 집에서는 내 딸을 왕비로 들이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거든요. 아, 안 보내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우리가 보통은 권력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정략 결혼의 그런 느낌을 가지고 왕비를 생각을 하지만 네. 실제로 왕비의 삶이 굉장히 힘들고요. 더불어서 그러니까 왕실과 외척 관계를 맺는 것들이 어지간한 가문은 감당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물론 그거를 목표로 하는 가문들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왕비의 삶, 특히 구중궁궐 안에 갇혀서 사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아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왕비의 알고 보면 기구한 그런 삶의 부분들을 오늘 우리가 한 인물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선생님께서 오늘의 주인공 직접 소개해 주시죠. 네, 역사 속에서 아마 이분 이름을 들어보시지 못한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바로 인현왕후입니다. 인현왕후. 조선시대는 인현왕후 전이라고 하는 소설도 있었고요. 소설도. 네, 그리고 그 건너편에 있었던 희빈장씨. 장희빈. 과 더불어서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숙종의 부인인 겁니다. 선생님, 근데 왕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였습니까? 우리가 사극에서 보면 왕비들은 보통 뭐 좀 한가하게 차를 마시거나 아니면 뭐 이제 다른 궁중 여인 때문에 뭐 소가리를 하거나 이런 장면들만 많이 나와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드라마가 이제 역사의 어떤 그 진입 공간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긴 한데 네. 문제는 예를 들어 이제 회사 장면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네. 굉장히 멋있는 결제 장면만 나오잖아요. 진행시켜. 그렇죠. 예, 그럼 예. 진행시켜 그러면 또 거기서 막 그 화면이 막 바뀌게 되면서 막 열심히 땀 흘리고 하면서 결과가 네. 완성되는. 네. 그렇지만 직장을 다녀보신 분들은 저 장면은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막 전화 수십 통 하면서 거래처 오고 조율하고 또 그렇게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막상 뭐 그 배가 출발을 안 했다거나 그렇죠, 그렇죠.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처절합니다. 이런 얘기를 다 넣으면 드라마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정적인 장면이나 좀 우아한 장면 이런 것들 중심으로 이제 묘사를 하는 것처럼 네. 왕비의 삶이라고 하는 것들도 왕비는 정치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경국대전을 보면은 이호, 예병, 현공 6개 챕터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전이라고 하는 것들이 짐작하실 수 있는 것처럼 인사와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아, 인사. 이조 판서가 인사 담당 그렇죠. 장관이니까요. 네. 그런데 그 그러니까 이전이라고 하는 그 챕터의 첫 번째가 네. 내명부입니다. 내명부가 뭐예요? 왕비와 네. 그 왕비의 그러니까 후궁들 아. 관련된 기록이 제일 먼저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 왕과 가장 가까운 순서부터 인사를 인사 뽑아야 관련된 된다. 기록을 정리를 하다 네. 보니까 왕과 가장 가까운 인사가 왕비, 왕비니까. 후궁. 네. 그래서 이게 제일 먼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인사 담당자로서의 왕비를 볼 수가 있는데 네. 왕비는 이제 우리가 후궁이라고 하는 왕실 여성들 네. 4명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하들의 부인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정경 부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 외명부를 통괄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고요. 네. 무엇보다도 왕이 진행하는 여러 제사에 왕비가 동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어떻게 보면 국정에 있어서 중요한 파트너 역할을 했던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이제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형식적이고 또 때에 따라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니까 네. 드라마 속에 넣을 안 때 나와요. 잘 그러니까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로 왕비를 뽑는 게 아니라 인사 담당자로서의 왕비의 역할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했다. 네. 자, 인현왕후. 사실 조선 왕조 최고의 씬스틸러라고 할 수 있는 장희빈, 희빈장 씨에게 가려져서 그렇지. 박광일 선생님이 선정한 조선시대 가장 기구한 왕후였다고요. 기구한 왕후를 꼽자면은 여러 분이 있을 겁니다만은 그런데 그 명성과는 다르게 이분 참 고생했구나. 라고 느껴지는 인물이 바로 이제 인현왕후가 왕후.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인현왕후가 뭐 순하거나 착하거나 이런 어떤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네. 그 지위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보통의 여성이 감당하기는 어려웠겠구나 이런 것들을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숙종의 왕비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숙종의 왕비는 지금 기준으로는 3명, 그다음에 당시 기준으로는 4명의 왕비가 있습니다. 참고로 조선의 왕비는 네. 1명밖에 없습니다. 왕비는 한 명이다. 당대에는. 예. 그러니까 4명의 왕비가 있다는 얘기는 네. 첫 번째 왕비가 죽고 네. 두 번째 왕비가 올라왔다가 두 번째 왕비가 죽고 세 번째 왕비가 올라가고 요런 관점에서 4명의 왕비가 있다는 거지 동시기에 4명의 왕비는
불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유교에서는 예무이적이라 그래서 네. 내 부인은 한 명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 부인들은 첩에 해당을 하고 네. 왕실 기준으로 하면은 후궁에 해당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왕후가 인경왕후가 되고요. 네. 두 번째 왕후가 인현왕후가 되고 네. 세 번째 왕후가 희빈장씨입니다. 사실은 왕비에 올라갔다가 다시 사인으로 떨어졌다가 나중에 이제 사약을 받게 되니까요. 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왕비가 인원왕후라고 해서 네. 네 명의 왕비가 있었고요. 그럼 숙종은 사별을 3번 경험한 거네요. 사별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인경왕후, 네. 그다음에 인현왕후, 그다음에 희빈장씨까지 네. 하고 마지막에 이제 인원왕후를 얻었는데 희빈장씨의 위치가 조금은 애매해서 네. 왕비였다가 쫓겨나고 인현왕후도 왕비였다 쫓겨났다 다시 왕비가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쳤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네. 인현왕후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그 부분에 약간 헷갈리는 부분에서 이제 드라마가 펼쳐지는 것이고. 네. 일단 집안이 좋으니까 인현왕후도 왕후가 됐겠죠. 당시는 이 집안 문제를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시기였습니다. 조선 전기만 하더라도 왕비의 집안은 그냥 명문가 이렇게 되면은 됐었는데 네. 이 효종, 현종, 숙종을 넘어가는 이 시기가 이른바 그 붕당이 굉장히 뭔가 서로 경쟁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네, 뭐 서인, 남인. 그렇죠. 예. 특히 이제 인조가 서인의 지지를 받아서 이제 어떤 수립했기 때문에 그 자손들은 서인을 어떻게 보면 여당처럼 활용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네. 무엇보다도 그 숙종의 어머니였던 명성왕후가 네. 그런 의식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여당은 서인이다. 우리 집안에서 며느리가 나와야 된다. 아, 그래서 첫 번째 왕비도 서인 명성왕후는 서인 쪽이기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서인 예, 계통이었으니까 예. 왕 대비가 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왕비 인경왕후도 서인 집안의 김 씨였었는데 네. 이제 일찍 돌아가시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천연두를 앓게 되면서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왕비를 얻는데도 역시 서인 집안. 근데 영민 씨 집안이 굉장한 집안이었고 특히 인현왕후의 외할아버지가 송중길이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서인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 두 명을 꼽으라 그러면 네. 송시열, 송중길을 꼽거든요. 그런데 굉장한 그 분이네. 송중길이 외할아버지예요. 네. 그럼 딱이다. 뭐, 적격일세. 라고 하고 네. 이제 왕비로 이제 맞이를 하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인현왕후도 서인 당시의 여당 쪽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조선에서 보통 왕후 뽑을 때는 입소문으로 그렇게 어느 집 좀 유력 가문의 뭐 딸이 뭐 괜찮다던데 뭐 이런 식으로 소문 나서 이제 간택 절차 밟아서 가는 겁니까? 그렇죠. 썸간택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후보를 여러 올리게 되는데 네. 이제 간택 단자를 통해서 후보자를 결정을 하게 되는 과정이었고 이 과정에서 이제 민유중의 따님이었던 인현왕후가 이제 그 간택이 되는데 사실은 요 사이에 네. 약간의 숙종의 갭이 있었죠. 갭이 있었다. 그러니까 인경왕후가 이제 그 천연두로 돌아가시고 나서 네. 그다음에 인현왕후를 얻기 전까지 약간 그 사이가 있었는데 네. 그때 후궁 한 명이 궁녀 한 명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 벌써 나오나요, 그분? 그렇죠. 희빈장 씨예요? 희빈장 씨가 먼저 눈에 들어왔던 거예요. 궁녀 시절의 예. 희빈장 씨. 그러니까 이 궁녀랑 이제 가까이 하는 부분들이 명성황후로서는 바람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쫓아냈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고요. 이런 가운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인현왕후가 이제 왕비로 올라갔는데 네.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부분들이 바로 뭐냐면 그 당시 인현왕후를 왕비로 얻을 때 숙종의 나이가 20살, 21살 요쯤이었고 인현왕후가 15살입니다. 인현왕후가 15살? 6살이 어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6살이 어린데 네. 근데 희빈장 씨는 2살이 많아요. 23살. 숙종보다 많다고요? 네. 연상이구나. 그러니까 예. 숙종이 볼 때 네. 뭔가 그 희빈장 씨에게는 매력을 훨씬 느꼈지만 네. 인현왕후에 대해서는 네. 그냥 왕비. 15세의 왕비. 이제 소녀예요, 그냥. 그렇습니다. 소녀. 예. 이제 이 느낌을 염두에 두고 네. 그 당시 장면을 보셔야 네. 왜 숙종이 인현왕후 대신 희빈장 씨에게 빠졌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성숙함이 있었겠네요. 네, 더 나아가서 실록에 보면은 네. 이제 이 조선왕조 실록은 이 희빈장 씨는 굉장히 차갑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경종의 어머니인데도 불구하고 네. 거기 뭐라고 표시가 되어 있냐면은 네. 장씨녀, 장씨녀? 장씨성을 가진 여자. 그건 그래서 되게 낮추는 거예요. 낮추는 거죠. 장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장녀가 들어왔는데 장녀가 들어와서 장녀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데 그 표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외모가 준수하여 출중하여. 그 와중에도. 예, 그 와중에도.
그러니까 숙종이 왜 희빈장 씨를 총애했는가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궁금하다. 이 외모 부분이 영향력을 끼쳤을 거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예쁘다고 실록에 나와 있는 경우가 많지 않죠. 드물죠. 그러니까 심지어 저평가하는 와중에 저평가하는 그랬으니. 와중에 또 때에 따라서는 악평을 하는 와중에 어떻게 보면은 그 외모 때문에 숙종이 이렇게 악독하고 미색에 간교하고 뭐 빠졌다. 투기하고 근데 얼굴은 예뻤다. 그게- 너무 궁금하네요. 정말 네. 타임슬립해서 한 번만 보고 싶어요, 선생님. 그래서 이제 예. 그 우리가 이제 여배우들을 표현을 할 때 네. 역대 희빈장 씨가 누구였었느냐. 최고의 여배우군요. 당대. 그렇죠. 전인아 씨부터 시작을 해서 쭉 하고 최근에 김태희 씨까지 이렇게 김태희 그렇죠. 예, 희빈장 씨가 누가 역할을 맡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관심사가 되는 거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궁궐 밖에 있는 사람이거나 더 나아가서 이제 후대의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때 상황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여기에 이제 뜻밖의 이 두 사람 사이에 궁녀였으면서 굉장히 지위가 낮았던 숙빈채 씨, 영조의 어머니가 영조의 어머니 등장을 하면서 네. 이 관계는 도대체 뭐지? 라고 하는 궁금증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은왕으로 볼 때는 들어왔는데 왕의 총애를 받지 못하고 네. 라이벌이 있었고 네. 또 어머니는 자기에 대한 기대가 크고 네. 그렇지만 나는 이제 왕비로서 뭔가 어떻게 보면은 뭐 근엄함과 그다음에 정숙함 그렇죠.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야 되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왕비가 되었다. 이 장면을 먼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스트레스가 느껴지는데요. 네. 인현왕후가 그럼 장희빈을 대놓고 뭐 시기 질투했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까? 실제로 시기 질투했다는 기록은 정사에는 나와 있지는 않은데 네. 야사 쪽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왕비가 됐는데 아이를 얻지 못하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니까 인현왕후가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희빈장 씨와 관련된 얘기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명성황후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으니까 안 된다. 어떻게 감히 네. 이러면서 희빈장 씨가 들어오는 거를 처음에는 말렸습니다. 안 돼요. 예. 그런데 이제 숙종이 네. 또 나중에 천연두가 걸려요. 숙종이 본인이? 예, 본인이 네. 걸리니까 네. 이제 어머니였던 대비가 마음이 급해졌잖아요. 예. 무당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네. 그랬더니 무당이 얘기하기를 목욕 재개를 하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겨울이었어요. 겨울에 목욕 됩니까? 목욕 재개를 하신 거예요, 이분이. 감기 걸려서 네. 폐렴으로 돌아가십니다. 지금 누가 명성황후가. 명성왕후가 대비가. 숙종이 목욕하라고 한 게 아니라 네, 숙종은 왕후 보고 이제 목욕하라고. 숙종은 아프니까 대비가 내 아들이 지금 아픈데 네. 어떻게 하면 됩니까?라고 얘기를 했더니 네. 저기 무당이 목욕 재개를 하십시오. 명성왕후 보고 목욕하라고. 네, 근데 명성황후가 돌아가셨다. 굉장히 이분이 굉장히 네. 센 부인이니까 네. 목욕하지 뭐 하면서 하셨는데 감기에 걸려서 폐렴으로 돌아가시게 된 거죠. 그러면 인현왕후는 좀 든든한 뒷배가 없어진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3년상을 치르고 나서 숙종이 네. 이제 내 세상에. 명성황후 그 희빈장 씨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현왕후가 참. 그걸 모른 척할 수가 없어서 네. 그러면은 지금 그 왕실의 후손도 중요하고 하니 네. 들이십시오. 인현왕후가 허락을 해주고 네, 요 장면을 놓고 보면은 이제 인현왕후가 굉장히 자애롭고 대인배. 너그러운 예. 그런 존재처럼 보이는데 네. 희빈장 씨가 볼 때 인현왕후는 뭐지? 이런 느낌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굴러온 돌이. 그렇죠. 예. 나중에 들어와서 네. 한번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그런 거죠? 느낌 아직 나가진 않았습니다. 그래요. 예. 나가진 않았는데 예. 뭐지? 그러면서 이제 왕하고 더 가까워지니까 어떻게 보면은 왕이 권력이잖아요. 네, 가까운 그렇죠. 게. 예. 그러니까 인현왕후가 뭘 할 때 얘기를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인현왕후가 뭘 시키면 네. 희빈장 씨가 얘기를 안 그러니까 듣다. 얘기를 안 들으니까 어느 날은 이제 왕비이고 후궁이니까 네. 종아리를 쳤던 것 같습니다. 희빈장 씨의 종아리를요? 네. 그래요? 그럴 수 있죠. 이거 야사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희빈장 씨가 굉장히 뭔가 앙심을 품었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 네. 요거는 한 반 정도는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왕비의 역할 가운데 하나가 네. 내명부를 관장하는 거고 그렇죠. 제대로 된 어떤 행동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을 주기도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역할을 했던 거지만 네. 희빈장 씨로 볼 땐 뭐지? 나보다 8살이나 어린 그치 나이가 어리죠. 네. 나이가 어리네. 그러면서 네. 나는 왕과 가까운데 네.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종아리를 실제로 쳤다고 해도 그걸 단순히 뭐 질투로만 볼 건 아니고 그렇죠. 퍼스트 레이디로서의 역할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런 가운데 이제 발칵 뒤집힌 게 어디냐면은 서인 쪽인 거죠. 그렇죠. 이거 어떡하지? 이게 특히 이제 희빈장 씨 같은 경우는 후궁 시절부터 남인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었으니까 예. 이게 이제 조금 눈에 거슬렸던 겁니다. 정적처럼.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숙종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겠죠. 네. 그러니까 예의, 명분 이런 걸 따져서 왕비를 가까이 하셔라. 아니면 이제 왕비가 만약에 아이를 생산하지 못한다면은 네. 그러면은 또 이제 그
그러니까 서인 집안에서 네. 후궁 한 명을 또 드립니다. 김 씨를. 아, 예. 영빈이라고 해서 또 한 명을 드리게 되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결국은 희빈 장 씨에게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 희빈장 씨에게서 그렇죠. 예, 나중에 이제 경종이 되는 인물이 되는 청천벽력이에요, 거죠. 인현왕후한테는. 인현왕후한테는 청천벽력인 예. 거고, 그리고 이제 희빈 장 씨에게는 뭔가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그렇죠, 되었던 그렇죠. 거죠. 예. 이 상황에서 숙종이 무리수를 던집니다. 어떤 무리수죠? 왕비가 아직 젊은데 네. 희빈이 낳은 아들을 네. 원자로 책봉을 하는 거예요. 아, 이 원자 책봉이라는 거는 이제 에스컬레이터식으로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네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7, 8살이 되면 세자가 되고 그럼 세자 지위를 딱 부여받는 그 순간 네. 내가 죽으면 후계자. 내 후계자는 이 아이가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서인으로서는 네. 날벼락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아직 인현왕후가 젊어서 인현왕후랑도 아이를 가질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죠. 이 부분을 이제 집요하게 파고들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숙종이라고 하는 인물이 네. 처음에 어린 나이로 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송시열하고 논쟁을 통해서 송시열을 어떻게 보면은 네. 그러니까 밀어냈던 인물입니다. 아, 그래요. 굉장히 자의식이 강한 왕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정치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역도 있지만 왕의 권한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조선 후기에는 드물게 아버지도 장남, 자기도 장남 어허.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네, 네. 서인들의 이런 공격이 왕에 대한 권위를 침해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열받았군요. 무엇이야? 네. 하고 확 뒤집을 계획을 세운 거죠. 아, 또 뭐 어떻게 그래서 서인 정권을 뒤집는데 아, 서인 정권만 뒤집으면은 뭔가 약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왕비도 쫓아낼까? 아, 인현왕후를 타깃으로. 그러면서 서인 정권을 무너뜨리는 과정에서 인현왕후도 폐서인을 시키고 아. 희빈 장 씨를 왕비로 삼는 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중전으로. 중전으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희빈 장 씨는 한 번 중전에 올라갔던 네. 인물입니다. 중전까지 갔었구나. 아니 근데 아무리 왕이 지금 화가 나고 뭐 자존심에 상처가 났다 그래도 조선이 법과 시스템이 있는 나라인데. 그렇죠. 온 가족이 총출동해서 뽑은 인현왕후를 이렇게 명분도 없이 내쫓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결국은 이제 서인들이 왕권을 침탈하고 그 과정에서 인현왕후가 연결되어 있었다. 이거는 용납할 수 없다. 거기에 이제 약간의 그렇게 투기적인 엮어서. 투기적인 요소라든지 여성들의 부덕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네.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정치적인 문제가 컸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이 과정에서 결국은 이제 인현왕후는 이제 사가로 쫓겨나서 아하. 폐서인이 그러니까 서인으로 되고 그러면서 이제 중전으로서 이제 그 희빈 장 씨가 네. 숙종 옆에 있게 됩니다. 아. 그러면서 이제 남인 정권도 자연스럽게 이제 성립이 되면서 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뭔가 이제 숙종대의 정치적인 변화가 나타나는데 네. 여기서 네. 이게 또 사람이 또 묘해지는 거예요. 예. 숙종이 왕비가 된 희빈장 씨는 네. 그리 가깝지 않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아마 이제 뭐 기고만장했던 느낌도 있었을 것 같고 아, 이런 부분들이 약간 있었던 질렸군요. 거죠. 예. 이제 그러던 어느 날 예, 예. 이렇게 쭉 이제 궁궐을 산책을 하잖아요. 누가요? 숙종이 숙종이. 예. 산책을 하는데 어디 저기 뭐 이렇게 불빛이 켜져 있는 거예요. 갔죠. 왠지 끌렸군요. 갔죠. 예. 그랬더니 궁녀 하나가 예. 뭔가 절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 또 공녀. 제사상을 차린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그런 상을 차려서 뭐 공양을 하는 것 같아요. 뭐지? 그래갖고 사람을 시켜서 물어봅니다. 저 아이 누구냐? 그렇죠. 네. 그랬더니 누구누구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왜 지금 상을 차리고 있느냐? 네. 그랬더니 지금 사가로 쫓겨난 인현왕후의 생신인데 아, 제가 인현왕후에게 상을 차려드릴 방법은 없어서 지금 여기에 상을 차려놓고 그분을 뭔가 건강하기를 축원하고 있습니다. 요건 또 장희빈과는 또 다른 매력이네요. 이 갑자기 이제 예, 예. 이 숙종에게 예. 확 꽂히는 포인트인 그러네, 거죠. 그러네. 약간 그러니까 좀 지고지순한 느낌도 있고. 이 포인트가 예. 두 가지 부분인데 네. 저 여인이 굉장히 사랑스럽다. 하나가 있고요. 일단 좀 미모도 마음에 들었겠죠. 그렇죠. 예. 이제 두 번째는 저 여인이 인현왕후를 그렇게 높이니까 네. 인현왕후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 거죠. 막 투기하고 정권하고 연결되어 있고 이런 과정에서 쫓아냈는데 내가 잘못 봤나? 근데 지금 희빈장 씨는 좀 기고만장해 있잖아요. 남인 정권하고 더불어서. 네. 그러니까 그 사이에 그 궁녀하고 네. 이제 친해집니다. 승은을 잇게 되는 거죠, 궁녀가. 아, 많이 친해졌군요. 네, 그래서 예. 처음에 아이를 낳았다가 2달 만에 잃게 되는데 네. 두 번째 아이까지 얻게 되는데 네. 이 두 번째 아이가 영조입니다. 아, 영조의 어머니. 숙빈 최 씨. 우리가 보통 그 최무술이라고 궁녀가. 알려져 있는 이
숙빈 최 씨가 이 사이에 등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네. 인현왕후와 희빈 장 씨의 역학관계에서 네. 압도적인 희빈의 우위를 네. 다시 뒤집어 놓는 지렛대를 만든 게 숙빈 최 씨. 숙빈 최 씨입니다. 서인들이 네. 숙빈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죠. 땡큐. 심지어는 아들까지 있어. 그렇죠. 아들도 낳았어. 그러니까 네. 우리 이제 저 숙빈이 집안이 어떤지는 중요하지 않다. 밀어줍시다. 밀어주자. 이쪽으로 이제 밀어주게 되면서 네. 이 과정에서 이제 남인들이 네. 뭔가 이제 불안함을 느끼고 그렇죠. 전세 역전. 서인들은 뭔가 여기서 괜한 진취감 해보자. 네. 이게 만들어집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네. 패비 민 씨를 네. 복권시키자. 구 인현왕후를.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대대적인 정치 운동을 하는데 네. 이게 남인의 레이더에 포착이 됩니다. 그럼 어떡하나요? 이거는 거의 그러니까 임금의 뜻을 어긴 거니까 네. 반역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숙종한테 고하는데 네. 숙종이 볼 때 그럴 수 있지. 다른 사람이 됐어. 그럴 수 있지. 아니 뭐 인현왕후가 한때 왕비였는데 폐비가 됐으니까 다시 왕비로 만들 수 있지. 근데 니네들이 왜 이걸 기회로 오히려 저들을 물리치려고? 남인 내 이놈들. 그렇죠. 괘씸죄가 또 남인한테 걸립니다. 숙종은 정말 대단하군요.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희빈 장 씨가 다시 이제 쫓겨나게 그러니까 폐서인은 아니라 네. 희빈으로 강등이 됩니다. 강등이 되고. 강등이 돼서 궁궐 안에 머물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인현왕후가 네. 6년 만에 이제 복권이 되는 거죠. 숙종이 이분 진짜 웃기는 왕이네. 진짜 그 남자 대신들이 애초에 인현왕후 막 보호하고 그랬을 때는 귀등로도 안 됐다가 그렇죠. 마음에 드는 궁녀가 저기 뭐 한번 모시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그 빈틈을 예. 이제 그 궁녀가 잘 파고들었고 야. 그 타이밍이 이제 굉장히 절묘했던 기가 거죠. 막히네요. 자, 이렇게 되니까 네. 이제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단하는 거는 대신들 중에 일부입니다. 바로 누구냐면은 네. 아니 그러면 세자가 위험한데? 세자. 나중에 경종이 되는 예, 장희빈의 희빈장 아들. 씨의 예. 아들이 지금 위험한데 네. 이 생각을 한 겁니다. 이거 바뀌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이제 세자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그룹이 이제 만들어지게 예. 되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기회에 네. 세자를 그냥 내치자라고 어. 하는 어떤 모임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숙빈 거죠. 최씨 아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이제 숙빈 최씨 말고 또 다른 이제 후궁의 아들을 낳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복잡한 관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그 희빈 장 씨가 네. 아이를 생산하면 좋은데 네. 결국은 시름시름 앓다가 네. 35살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을 합니다. 인현왕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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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현왕후가 생을 마감을 하는 거죠. 돌아와서 금방 아팠군요. 금방 아프고 한 네. 7년 만에 이제 돌아가는데 한 1년 반 동안 고통을 겪었어요. 승정원 일기 기록을 보면 그 네. 고통이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나중에는 그 허리 그다음에 엉덩이 부분에서 계속 고름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결국 이걸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거의 숨을 쉬지 못했다. 이런 기록들이 등장을 했는데 그 아이고. 과정이 1년 반이었어요. 엄청 고통스러워. 35살 젊은 나이인데. 이제야 좀 고생 끝 행복 시작인가 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인현왕후의 그 병증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은 이제 네. 그 지금으로 보면은 이제 통풍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네. 그게 이제 염증이 그 뇌수막염이라든지 아니면 복막 이런 식으로 이제 전이가 되면서 네. 결국은 나중에 이제 어떤 장 기능이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35살 젊은 나이로 이제 그 돌아가시고. 인현왕후가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또 어떤 문제? 희빈장 씨를 다시 복권시킬 건가? 그렇죠. 또 공석이니까. 그러면은 숙빈채 씨를 왕비로 삼을 것인가? 네. 아니면 제3의 왕비를 또 드릴 것인가? 간택을 할 건가? 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네. 숙종이 인현왕후가 죽으면서 네. 뜻밖의 결정을 내립니다. 어떤 결정을? 이제 인현왕후를 아직은 결정을 내리진 않았는데 네. 요 딜레마에 쓴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희빈 장씨 쪽으로 볼 때는 다시 기회가 왔다. 그렇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자중하자. 아닌가? 조금 나서야 되나? 이런 상황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됐는데 네. 여기서 갑자기 무고 하나가 올라옵니다. 어떤? 그러니까 이게 무고인지 실질적인 고발인지는 그 역사학자에 따라서 의견이 분분한데 네, 네. 인현왕후가 병을 얻은 것은 희빈 장 씨가 구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 그 얘기 유명하죠. 저주를 했다. 저주를 했다. 이것 때문이다. 이게 누가 얘기했냐면 네. 숙빈채 씨가 합니다. 숙빈채 씨가 숙종한테 말한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실록에 실린 기록입니다. 그렇습니다.
숙빈 최 씨가 어, 인현왕후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각별했나 존재였던 보네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인현왕후가 돌아가시게 되면서 숙빈채 씨는 울타리 하나를 잃어버린 셈이 된 거거든요. 네, 네. 그런 상황에서 이게 어떤 첩보가 들어왔거나 정보가 들어왔거나 이거를 숙종에게 전달을 했던 거고요. 게임 체인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있었던 숙종은 네. 먼저 희비는 그대로 놓아둘 수가 없다라고 배제. 하면서 네. 자진 명령을 내립니다. 자진이라면 사약을 내렸다. 그러니까 스스로 죽도록 해라.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실록 기록하고 드라마하고 야사하고 좀 다른데요. 네. 우리가 보통 희빈 장씨 그러면은 막 강제로 사약을 먹이는 장면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한번 막 뱉기도 하고 막 깨뜨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 그 조선왕조 실록 기록을 보면은 네.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로 나옵니다. 사약 얘기도 없고요. 네.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아마 이 부분은 경종을 그러니까 세자를 염두에 둔 어떤 예. 조처라고 취할 수 있다라고 본 거죠. 그러면 이제 희빈 장씨가 죽었으니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자리는 숙빈채 씨한테 넘어가야 되는데 네. 근데 숙종이 여기서 묘한 결정을 합니다. 또 왜 이렇게 묘해요, 이분은? 예. 후궁으로서 예. 왕비에 오르는 일은 앞으로 없어야겠다. 이게 이분이 할 얘기인가요, 근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분들은 예를 들어 조선 전기의 네. 패비 윤 씨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그 성종의 계비였던 정현왕후도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예종의 비였던 안순왕후도 전부 다 후궁 출신 왕비였거든요. 예. 그 패비 윤 씨는 좀 다르긴 하지만 별 문제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본인이 문제를 만들고 문제를 일으켜 놓고 근데 북치고 장구치. 이거 신하들이 그 얘기 듣고 엄청 코방귀 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이 법을 결정을 내려버리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숙빈채 씨는 안 되는 거죠. 왕비는 자격이 안 안 되는 돼요. 거죠. 예. 왕비는 안 되니까 사실은 이때부터 연인군 그러니까 숙빈채 씨 아들 연인군은 굉장한 살얼음판을 겪게 됩니다. 숙빈 최 씨 아들이 영조가 되는 영조가 되는데 네, 그때는 이제 연인군이라고 네, 불렀으니까 네. 굉장한 살얼음판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숙빈채 씨의 행동을 경종이 나중에 어떻게든지 알았을 거고. 그러네. 그러니까 이제 이 과정에서 형과 동생 배다른 형과 동생 그렇죠. 예. 사이가 예. 세자와 일반 군이기 때문에 그 격차는 굉장히 컸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불안했겠네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영조와 경종 관계도 나중에 이제 긴장 관계로 만들어지는 게 요때 만들어진 거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면서 네. 결국은 인원 왕후를 네. 새로 왕비로 간택하게 간택을 해서. 되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숙종의 왕비의 이제 이어짐은 인경왕후, 인현왕후, 인원왕후. 네. 이제 중간에 이제 희빈장 씨가 왔다 갔다. 그렇죠. 요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구도가 형성이 되게 되는데요. 네. 이 과정에서 이제 제가 왜 인현왕후를 주인공으로 꼽았냐면은 네. 그 병증을 현대의 그 의사분들이 네.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결국은 면역과 관련된 병으로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의학계 관점에서 봤을 그렇죠. 때. 그럼 면역 계통에 의학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거는 스트레스. 만병의 근원 스트레스. 인데 네. 이 스트레스가 보통 현대인의 병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정근대의 왕실과 같은 곳에서는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네. 그 스트레스에 직격탄을 맞은 인물이 네. 바로 인현왕후가 아니었을까. 스트레스성 질병이었다. 그렇죠.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는 부정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내가 뭘 잘해야겠다고 하는데 그게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그렇죠. 굉장히 큰 역할을 했는데 네. 인현왕후가 처한 위치를 보면은 시어머니 명성하고 너는 서인 집안이야. 명문가야. 잘해낼 거야. 근데 아이를 생산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왕의 눈치가 보이니까 마음에도 없는 희빈장 씨를 들여와라. 본인이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또 시어머니는 네가 희빈을 못 봐서 그래. 장씨를 못 봐서 그래. 그렇지만 또 돌아가시고 나니까 들여오게 했는데 또 어떻게 보면은 방자하게 굴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또 남편이라는 사람은 그쪽만 가고. 그렇죠. 그 과정에서 자기와 자기 배후 세력이었던 서인이 몰락하면서 언제 사약이 떨어지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몇 년을 고통을 겪었잖아요. 폐서인되고. 그러고 나서 복귀가 됐지만 결국은 이제는 또 아직까지 숙빈 인현왕후라고 하는 네. 경쟁자이면서 자신의 어떤 지위가 왕비이긴 하지만 한 번 쫓겨났던 훌륭하니까. 사람은 그 어떤 고통이라고 하는 것들을 참아낼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 과정에서 그것이 나중에 병으로 다가오게 되면서 30대 중반에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하지 않았을까. 정말 눈물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염두에 두면은 예. 조선의 왕비로 살아간다라는 게 정말 힘들었겠구나. 지금은 인현왕후 얘기를 했지만 첫 번째 왕비였던 인경왕후도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희빈장 씨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렇죠, 숙빈 최 씨도 사실. 그렇고 다 그렇죠. 그분들의 고통들이 굉장히 컸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인현왕후를 주인공으로 뽑아주셨다. 그러니까 그 장희빈 희빈장 씨가
이게 뭐 진짜 저주를 해서 병이 생겼다 이거 우리가 믿을 수 없지만 그렇죠. 인현왕후가 받은 스트레스의 최대 지분은 희빈장 씨였을 것 같아요. 희빈장 씨이지만 저는 그 원인 제공자는 숙종이었다.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서울릉이라는 곳이 있어요. 서울릉. 네, 고향에 가면 이제 그 5개의 이제 왕릉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명릉이 이제 그 숙종의 무덤이거든요. 아하, 네. 근데 여기 두 분이 같이 왕비가 있습니다. 인현왕후하고 인원왕후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조금 건너편에 인경왕후의 익릉이 따로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인 세 분의 왕비가 같이 같은 영역 안에 있는데 네. 1969년에 이제 그 희빈장 씨 무덤이 광주에 있었고 경기도 광주에 있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예. 거기 이제 도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걸 어디에 옮겨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설마. 서울릉 쪽으로 옮깁니다.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지금 같이 있어요? 대빈묘라고 해서 약간 거리가 있긴 하지만 네. 거기에 희빈장 씨의 무덤도 같이 있어요. 가끔 이런 상상을 해보는 거죠. 예. 서울릉에 네. 밤에 이 네 분의 여인들이 예.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할까? 숙종 빼놓고. 아 그러면 의외로 단합할 수 있어요. 왜 그랬어요 그때 그러면 네. 남편이 성격이 임금께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인경왕후는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파서 천연두에 걸렸는데 오지 말라고 했더니 진짜 안 왔어요. 안 왔거든요. 네. 왜냐면 그게 옮겨가는 병이니까. 예. 그래서 인경왕후는 혼자 20살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내력들을 놓고 보면은 네. 그리고 인원왕후는 이제 그 숙종이 어떻게 보면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왕실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경종연간, 영조연간에 끊임없이 특히 이제 그렇죠. 사도세자까지 이어지는 그 어떤 부분들을 지켜내려고 노력했던 분이 인원왕후거든요. 네.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숙종의 이야기를 듣는 것과는 별개의 그렇죠. 어떤 의미의 역사의 진실에 의외로 남편 욕하면서 네 분이 지금 그 단합 의기투합할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예. 그때- 숙종은 계속 주무시는 척하고. 그렇죠. 예. 못 들은 척하고 못 들은 귀 막고 척하고. 이렇게 예. 있지 않을까. 아하, 재밌네요. 서울릉에 또 그런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아 정말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안 나는 게 이상할 정도였다 싶은 인현왕후의 일생. 오늘 박광일 선생님께서 재미있게 들려주셨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